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어,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사과드릴 것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이 콘텐츠가 길어지면 구독자 여러분께서 잘 안 보시더만요. 그래서 한 10분, 한 15분 이내에 간편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전에서 지금 완판된 곳이 하나 하카포레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도안에 그 우미린 아파트가 있어서 실제 완판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용문 1, 2, 3도 뭐 일부 뭐 채비지 보류지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거의 완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곧 조만간 그 숭어리샘을 곧 분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분양가가 뭐 2천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정리되고 있는데 한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에 발맞추어서 대전의 그 분양 시장도 과거처럼 뜨겁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더 열기를 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피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얄층의 그 로얄 아파트, 로얄동, 로얄층 RR 이쪽의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 중에 P를 붙여서 전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께 이 전매할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전반적으로 분양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세세하게 유의할 점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보면은 여러분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권을 파는 매도인이 있어야 되고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상대방 각 계약 당사자가 모여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분양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계약의 또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매 절차를 보면은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분양권 프리미엄 및 잔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건설회사 분양사무실 방문해서 분양권의 그 명의 변경을 해야죠.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분양권 이전을 확인하고 이것은 뭐 제가 다음 화면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분양 계약서 뒷면에 보면 양도인 및 양수인 표시에 기재되는 것이 있어요.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 딱 기재를 해야 이 분양권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분양권 매매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죠. 하고 또 명의 변경 후에 금융기관에 들러서 중도금 대출을 채무 인수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채무 인수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것은요. 간혹 채무 인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수자는 미리 계약서 작성 전에 자신의 어떤 그 신용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채무 인수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절차로 마무리가 되면 분양권 전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분양권이 그 전매된 이후에 매수인은 분양권 입주 시에 입주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P가 바로 그거니까요. 잔금 수령 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 전매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양권 매매계약서 검수 및 실거래가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십니다. 이게 채무인수계획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명의 변경을 하면
바로 분양권 전매가 완료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양권을 계약할 때 투자를 할 때 투자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분양계약서를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위에 보이시는 이게 그림을 간단히 발췌해서 사진에 올려놨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지난 5월에 그죠 6월에 5월에 계약을 하고 6월에 최종 마무리했는데요. 이 우미린을 전매 계약을 한 바가 있어요. 참여한 제가 그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계약서라고도 부르고 공급 계약서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요즘 뭐 통상 앞으로 분양 계약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권의 경우에는 미준공 상태므로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건축물 관리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매도자의 권리 증명은 이 분양계약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챙기시라는 거예요.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도자, 즉 원분양자죠. 원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받아둬야 되겠죠.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아두지 않는다면 원분양자가 이 분양권을 또 다른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해도 이 매수자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수도권 모 부동산 중개사가 말이죠. 이를 악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동일 물건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도주해가지고 분양권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잡혀서 어떤 그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분양권 매매 계약과 동시에 분양 계약서를 제3자가 보관할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분양계약서를 매수인에게 그냥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가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계약을 진행도 하고 또 제3자가 공인중개사니까요. 이 공인중개사가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분양권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은 분양계약서 뒷면에 나와 있는 거. 뒷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조금씩 어휘는 달라도 이러한 내용으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어서 그 채권 가압류 관계 이쪽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분양권을 그래도 가압류를 붙인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파트 분양권에도 채권 가압류가 붙을 수 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는 분양권도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그 분양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채권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채권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공문이 와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파악한 뒤에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든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채권 가압류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양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매매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매매 금액과 가압류 금액을 비교해 보고 매매 금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매매 잔금에서 가압류 금액을 공제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요. 채권 가압류의 현재 금액은 이게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잔금 시점까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을 합해서 산출해야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죠. 이 중개인에게 맡기면 중개사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음 보실게요. 그 계약서상에 원 분양자와 매도인이 동일한지 신분증 확인하십시오. 원래 원 분양자가 매도인이어야 돼요. 응? 원 분양자가 매도인이어야 돼요. 물론 열기가 막 더해져 가지고 매도인이 또 제 3자한테 팔아 가지고 어, 원 분양자 매도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신분증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 분양자가 매도인인지, 매도인이 그런 제3자 넘길 때 그 매도인이 정말 그 매도인인지, 물론 부동산 중개할 때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분증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들은 이걸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상관도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분양자 사정으로 대리인이 계약 자리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원분양자가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용도란에다가 분양권 전매라는 표시를 써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분양자의 연락처를 요청해서 직접 통화를 하시고 이건 뭐 당사자끼리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할 때는 또 중개사가 이걸 확인합니다. 어쨌든 이런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말이죠, 여러분. 부동산 그 중개사하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렇게 꼭 하시고 수수료가 아까워서 뭐 아깝진 않겠습니다만 번거로워서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셨다가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또 주의하실 게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 쭉 살피다 보면은 먼 분양자가 잔금을 이체한 경우가 있어요. 연체한 경우가 있다. 잔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말이죠. 연체된 금액이 얼마인지 건설사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연체된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을 하셔야 여러분 손해를 안 보시고 바보가 안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잔금 금액만 산출해서는 안 되고 잔금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일 중도금을 이자 후불제로 하였다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현재까지 이자는 원분양자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제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간혹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매수인 부담 이런 글귀로 분양권에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리미엄 플러스 중도금 은행이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이 그 투자에 임하실 때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제가 네 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투자하실 때 부장권 투자하실 때 매매 절차 말씀드렸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양권 투자 열기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진짜로. 근데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의 경우도 지금 분양권 전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제 콘텐츠를 아주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요.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한번 방문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은 이게 투자하실 때는 철저한 분석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꼭 지키시면서 아주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산시장에 등을 돌리시면 자산시장도 여러분에게 등을 돌립니다. 경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자산 시장을 더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